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6월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아파트 입주 물량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또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 현재 상황 어떻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 개편 내용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반기 우리 부동산 시장을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지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전문가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본점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리얼PS의 유선영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얼PS의 유선영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국대학교 최왕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이 좀 거래 절벽인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이제 심리지수도 좀 꺾였어요. 그러니까 심리지수는 좀 좋은 편이었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지금 많이 꺾여서 이 상업용, 업무용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다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심리지수가 꺾이면 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일단은 뭐 그 부동산 심리지수라는 게 뭐 최근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 나름대로 이제 선진국에 있었던 주요된 어떤 그 지수였고요. 네. 그 지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따지고는 있는데 네. 심리지수라는 게 일단은 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지수에 따라서 내가 이제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할 거냐 아니면은 그걸 말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지수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약에 하락하고 있다면 뭐 그 구입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부동산 매수나 아니면 매매에 대한 어떤 그 심리 자체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유는 뭐 대출 규제도 있을 거고 다음에 다주택자의 뭐 양도세 규제 강화 뭐 등등 뭐 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작년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세 번째 나온 이런 대책들이 좀 누적이 돼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좀 부동산 시장 심리가 좀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던 어떤 강남, 사실 시장을 주도했던 어떤 지역이 강남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강남의 어떤 재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집중되면서 네. 사실 올 1, 2월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의 흐름, 굉장히 급격한 상승의 탄력을 좀 받았었는데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규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3월 달 들어서서 이제 뭐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초과 환수제 부담금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예상가에도 나오고 실제로 또 이번에 통보가 됐었거든요.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고 시장 전체를 끌어갔던 강남에 대한 어떤 힘이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심리지수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 네. 이게 그 심리지수가 이렇게 꺾이고 뭐 강남 뭐 재건축 아파트들도 많이 좀 힘을 못 받고 있고,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좀 뜸해졌나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뭐 뜸해진 거는 사실이고요. 한 네.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뭐 이거 파리 대책 부작용으로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컸는데요. 한 3월 지나면서 좀 주춤해졌습니다. 아까 심리지수도 나왔는데요. 뭐 통계 자료란 것이 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요즘은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최근 제가 느끼는 분위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이게 정부에서는 이제 아파트, 강남 아파트만 잡으려고 이제 주로 조정 대상 지역 규제 폭탄을 내렸는데 그 영향이 아파트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요. 투자 심리가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워낙 대표적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꺾여버리면 사실 뭐 상업용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문제가 양도세도 문제지만 양도세는 주택을 타깃으로 했거든요.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이제 대출 규제 같습니다. 이게 주택만 규제하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신용대출도 포함되죠. 모든 대출을 다 포함시키니까 이게 사실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거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법인이나 기업들이 일부러 이제 돈이 있어도 대출을 좀 받아서 뭐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하는 게 많았는데 대출이 막히니까 이게 상업용 부동산도 좀 꺾이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곽상준 부지점장님, 지금 이제 그 신한금 투에서 네. 그 자산 관리 쪽을 종합적으로 자산 배분을 지금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네. 자산 이게 배분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부동산 쪽보다는 주식 쪽으로 더 많이 지금 권해드리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 금리 상황들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이번에 6월달 이제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중 실세 금리도 미국 금리 따라서 가다 보니 네. 2월달 이후로 금리가 사실은 조금 안정되는 흐름, 오히려 금리가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네. 6월 중순 이후부터는 금리가 다시 약간씩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네. 그런 흐름이 이번이 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레버리지 차입을 키우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에 있어 보면 사실 저희들이 만나는 자산가들은 뭐 주식 쪽 자산가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부동산 자산가들이 훨씬 그렇죠. 많습니다. 예. 센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심리는 확실히 좀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저앉았다. 예,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부동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빈도수가 네. 조금 많아졌어요. 예전보다는. 네. 많아졌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부동산 관련 대출을 잡다 보니까 지금 신용대출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이 신용대출이 이제 사실 뭐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나빠지는 거지만 혹시 이 신용대출이 신용대출로 포장된 부동산 대출 아닌가요? 예, 충분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네, 크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요즘 그 한동안 안 보이던 그 아파트 현관문에 붙어 있는 뭐 한도 90%까지 대출, 이금융권 이 쪽지들이 무지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실제로 지금 많이 그쪽을 통해서도 자금 조달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그런 쪽의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분들하고는 약간은 좀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게 네. 이제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갈아타서 또 이제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담보가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긴 해서 아마 이쪽으로 이제 갈아타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대출의 질이 좀 나빠진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는데 네. 일단 뭐 정부가 이제 발표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요. 뭐 이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면 파리 조치 때에도 나왔던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 그 부채 규모를 따져봤을 때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어떤 대출자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형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뭐 상당히 이제 디폴트 우려가 있는 이런 분들의 숫자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아주 냉담하게 볼 시각은 아니다라고 싶어서 혹시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뭐 어떤 시장을 갖다가 뭐 다르게 바꾸거나 뭔가 시장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강한 어떤 충격을 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일까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의문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약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제를 다시 부동산으로 넘어갔어요. 이 지금 그나마 서울마저도 지금 거래 절벽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네. 지금 투자에 들어갔을 때 내가 과연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가담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관망세로 많이 돌아선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로 이제 시장이 흘러가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거래 절벽이라고 해서 특히나 이제 강남권 중심으로
거래가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좀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에 접어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에 접어들었다. 네,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뭐 있죠. 지방은 지금 뭐 네, 이미 그렇죠. 꺾인 지 오래됐으니까 네, 네. 지방을 얘기할 건 아니고 강남이 사실은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까지는 대변을 한다고 보면 뭐 대체로 뭐 누가 먼저 가냐 늦게 가냐의 문제지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강남권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사실은 뭐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강남권의 거래 절벽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게 물론 그 수요 쪽은 지금 뭐 보유세 문제도 막 그동안 거론을 했었고 지금 실제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했었고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등등 다음에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 뭐 있었죠. 뭐 하여튼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기업도 다 못하겠어. 너무 많이 나와서. 예, 맞습니다. 이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잠복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때려맞고 자금줄 워낙 다 조여놓고 뭐 DTI니 뭐니 그다음에 DSR 시작됐나요? 그런 것까지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두고 보자. 좀 더 두고 보다 좀 이따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꺾인 건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아까 유 이사님은 이제 조정기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조정기 논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제가 느끼는 시장 분위기는 일단 관망을 좀 해보자. 왜냐하면 파리 대책도 그렇지만 굉장한 강력한 대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유세 빼고 나올 대책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대책들이 나왔고 실제로 대책 발표뿐만 아니라 올해 초과이익 환수가 실제로 적용이 됐고요. 이게 매덕 뭐 5억 이야기도 나오고요. 8억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4월 1일 이후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었고요.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뭐 금리도 오르고 있고 대출 규제도 심하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된 상황인데 정부에서 추가로 또 보유세 인상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겁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또 시장 매스컴 자체가 뉴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워낙 대표성을 지니다 보니까 주로 그쪽을 타겟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동네가 강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혹시 강남이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 심리는 이게 뭐 대책 한번 발표해가지고 6개월, 1년 만에 저는 심리가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데도 2013년부터 한 6년이 걸렸거든요. 6년 동안 한 3년 정도는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요. 한 2016년, 15년 말부터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하락도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조정기가 들어온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뭐 등락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완만하게 가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2, 3년 후 정도 돼야 이게 본격적인 뭐 투자 심리도 꺾이고 이게 좀 조정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럼 아직은 잠복기다. 예. 이게 꺾인다고 보기에는 각 부지점장님. 지금 경기는 나쁘지 않잖아요. 경기가 아무래도 뭐 좀 지금 경기 고점을 찍고 이제 좀 꺾인다 이래도 올해 3.0이면 내년에 한 2.8 이렇게 정도 꺾이는 거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경기가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금리가 좀 오르는 실제금리 좀 오르긴 올랐죠. 오르는 추세긴 합니다만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꺾이겠어요? 그 자산가들이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금 닫은 것은 아니에요. 대기 중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 중인데 당분간 좀 안 될 것 같아 하고 약간 뒤로 빠져 있는 정도 수준이고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만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거죠. 그러니까 그 뭐 경기 상승 또는 인플레이션 대비 정부 정책과의 씨름인데 과연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은 최고 좋은 자산이 부동산 아니었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오른 게 아니고 계속 정책을 밀어붙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렇죠. 13, 14, 15, 네. 3년 쉬고 16년부터 오르기 네네. 시작하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땐 이번 정부의 정책의 포커스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인플레이션하고 정책하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 월등히 크면은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면 네. 정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힘이 세다고 느껴지면 좀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저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의 입장이 되는 거죠. 정부 정책 네. 포커스가 저희가 보기에는 저쪽으로 가던 포커스가 이쪽으로 확실히 넘어왔네 하는 그런 느낌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아직 저희도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네. 좀 쉬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남북경협주 아니면 살 게 없던데.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최고로 힘든 그러죠. 상황이죠.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이러려고 펀드 매니저를 했나는 자괴감을 느끼는 이건 좀 많이 들어보던 멘트다. 네. 그런 상황. 왜냐하면 뭐 펀더멘털을 따져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되는 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현재. 최 교수님, 네. 여기 그 사실은 지금 말은 나왔는데 질문에 없어서 네. 제가 추가로 질문을 네. 드리면 최 교수님이 제일 전문가실 것 같아요. 지금 강남 부동산 시장을 뭐 잡았다고 말할 표현을 한다 그러면 네. 강남 시장을 잡은 거는 대출 규제가 아니잖아요. 거긴 돈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네. 재건축 아파트들 잡아놓은 제일 큰 네. 한 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지금 예. 논란이잖아요. 그리고 네. 좀 있으면 아마 하나 판결 나와야죠. 한참 전에 걸어놨던 게. 네.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나온다고 봐야 돼요? 교수님 뭐 예전에 대응하시면. 그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는 2번 정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 존재했는데 네. 둘 다 일단 합헌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세 번째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몇 개 재건축 지역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이제 몇 개 비수도권 지역의 몇 개 지역을 조합들이 합쳐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위헌 심판에 대한 어떤 기조가 네. 그대로 그대로 이제 그 비슷한 재판부와 그다음에 그 비슷한 사항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왔다면 어쩌면 이번에는 위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재건축 조합들이 이제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제 얘기한 게 파격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나름의 예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도 위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리의 문제인데요. 헌법학자들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은 위헌이다는 게 아주 일반적이던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전 재건축 아파트는 없습니다. 저는 뭐 참고로. 예, 뭐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일단 이제 몇 가지 이제 위헌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이슈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큰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헌법재판소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갖다 관장하거나 뭔가 법을 만들었던 이제 집행을 하는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철저하게 방어 디펜스를 아마 하고 있는 방책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예전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같은 그런 법률들이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 뭐 89년도 말에 생겼던 토지초과 이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위헌이 됐지만 그 위헌이 된 것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서 위헌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세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약간 모호하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미 그때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합헌이다 또는 그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약하고 또 먼저 얘기하는 게 평등권 침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니까 재개발 쪽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재건축만 초과이익 환수라고 재개발은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소유자인데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느냐. 이런 어떤 논리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헌법에 어떤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과잉금지의 원칙은 뭐냐면 초과이익 환수를 계산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 산식을 보면 이제 그 준공시의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가는 아니지만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주는 게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에 그 뭐 기준 시가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빼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계산 시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부러 계산식을 좀 차익이 많이 발생하게끔 해서 부과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일부러 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도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그러니까 뭐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는 최소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 부과를 많이 하기 위한 가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요.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국회에다가 그 헌법 개헌안을 부의를 했는데 그 부의한 개헌안에 보면 상당 부분이 토지공개념 얘기가 많이 들어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원안 수정, 그러니까 수정 없이 원안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건 폐기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하여튼 뭐 이제 결과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얘기가 다른 거는 뭐 수정이 되더라도 그거는 수정이 안 돼서 통과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번에 위헌은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위헌은 생각을- 불가능해서 합헌으로 나온다. 합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주식이나 해야 되겠네요. 주식은 그런 거 없죠? 네, 주식은 뭐 세금에서 상당히 자유로우니까요. 그러니까 팔아야지만 세금을 내도 내는 거죠. 네. 그건. 뭐 팔아도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안 내는 거고. 네, 세금이 세금이 없으니까요. 네. 주식이나 하는 게. 네, 하여튼 자, 그 거래 절벽은 어쨌든 지금 강남권에서부터 지금 오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죠? 앞으로 전망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자, BSI 그 지수 뭐 한번 보긴 했는데 이게 그 심리도 꺾이고 근데 지금 이 심리가 꺾였다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좀 당분간은 안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사실 기업 실사 지수도 해보면 아무 의미 없죠. 그냥 기업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100명한테 물어봐서 그 기준점을 100으로 놓고 하면 200명한테 물어봐서 100명이 좋다, 100명이 나쁘다 하고 물어보면 10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이 좋다 그러면 200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 100을 놓고 누가 더 많으냐 가지고 결론이 나는 건데 보면 또 결과적으로 경기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우리 시장에서 이제 분양 물량들 지금까지 선거 전까지 못 나오고 있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들도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입주 물량 말고 분양 물량 말씀하시는 분양 물량이죠. 입주야 뭐 다 해놓은 거니까 그렇죠. 들어는 가는 거고. 네,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거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당장 이번에도 뭐 지난달인가요? 뭐 그 건설 관련된 업체에서 이제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와 압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런 건설업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 인식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부동산 전반에 대한 어떤 그리고 이제 건설 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좀 누르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뭐 시위도 하고 이제 어떤 뭐 간접 자본에 대한 뭐 예산을 더 늘려달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 물량도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자, 이것도 역시 또 다른 질문입니다. 네, 어렵겠지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들이 쭉 나오고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다 나왔잖아요. 진짜 그 보유세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실체가 안 드러났고 금융 규제부터 시작해서 제도 규제, 다음에 세제 규제, 이 온갖 종류의 규제는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나와가지고 지금 한 1년 된 상황이고 이제 1년 며칠 안 있으면 1년이죠. 그 전에도 몇 개 또 나와 있었고 쫙 나와 있었는데 이러고서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앞으로 보니까 건설업들이 이제 상반기에 못했던 분양 인제하려고 선거 끝나면 하려고 다 대기하고 있을 거고 다음에 그 자가주택 소유비율이 지금 60% 같죠? 한 50%나 되던 게 60%까지 올라왔고 그럼 부동산 시장의 이 수요는 완전히 이제 당분간은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이제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 시장을 이야기하는데요.
투자 수요도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매매도 많이 됐습니다. 최근 한 3, 4년 동안 굉장한 많은 거래가 됐는데 살 사람들은 꽤 많이 샀고요. 다주택자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 수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 뭐 이렇게 보합세, 약세가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조정기가 오고 이제 집값을 잡았다. 정부에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 게 이게 좀 길게 보느냐, 좀 짧게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유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부동산이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집값만 잡으면 된다라고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이게 뭐 인력 시장도 그렇고요. 뭐 이게 가구 시장뿐만 아니라 뭐 중개사들, 서민들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의 자산의 한 7,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단순히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침체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 심리 자체도 꺾이게 되고요. 이게 내수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이게 국토부에서 셀프 디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규제를 풀어준 거, 대출 규제를 풀어준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상황에서는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고 워낙 부동산 거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때가 맞지 않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 완전한 거래 절벽이 생기고 뭐 내수 경제도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좀 괜찮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요. 몇 년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말을 또 뒤집어서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투자자들도 부동산이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40년 동안 가장 큰 자산을 늘려준 것이 부동산인데 지금 좀 안 좋아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지 뭐 이게 부동산이 죽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히 뭐 지금 서울 재건축 시장이 좀 죽었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좀 기다려보자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는데 요즘 보면 사실은 청약 시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분위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들 기존에 있던 주택에 대한 매매 쪽으로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허그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분양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분양가가 지금 고분양가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청약 시장은 굉장히 또 뜨겁고요.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금 그쪽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 전체가 뭐 이렇게 언다 이런 것보다는요. 좀 당분간은 약간 양극화 분위기로 가서 특히나 이제 청약 시장이라든가 또 재개발, 규제 약간 바깥에 벗어나 있는 재개발 시장 이런 데들은 꾸준하게 매수세가 있고 사람들의 그 관심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몰려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그런 흐름이 좀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네, 그런가요? 수요가 죽었냐고. 네,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그 거죠. 6월 그렇죠. 이후에 신규 분양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올 텐데 네, 사실 상반기에 거의 없었잖아요. 네. 6월 이후에 집중돼서 이제 나올 텐데 선거 끝나고 네, 그렇죠. 역시 또 그러면 지난달 뭐 이달 초 뭐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지금 뭐 로또 대박이다 뭐 그렇죠. 이러고 해서 신규 분양이 다 그렇죠. 됐잖아요. 근데 근데 건설사 이 이후에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들이 이제 예. 신규 분양하는 분양 시장에 대해서 청약 넣어야 될까요?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디다 넣으면 돼요? 지금 뭐 저도 핫한 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네. 네, 서대문 쪽에도 있고 네. 또 이제 여기 신길 뉴타운 쪽에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많이 있죠. 나중에 구체적으로 네, 개별 단지명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네,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핫할 거다. 네, 그렇죠. 분양 왜냐하면 시장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약이 오르죠. 좀 높은 분양가로 해야지 좋은데 네. 분양가를 좀 낮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분양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지만 지금 이럴 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 그러니까 기존 주택 시장은 거래 절벽이나 그렇죠. 네. 신규 분양 시장은 뜨겁다. 네.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아까 얘기를 잠깐 하고 마셨는데 재건축 시장은 기존 주택 시장인 게 죽은 거고 그건 그렇죠. 완전히 네. 완전히 죽었다고 봐야 되고
완전히 죽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김 소장님은 죽은 척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약간 조용한 여긴 거죠. 좀 죽어가는 것 같다 이러신 거고. 좀 잠시 좀 죽어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그러면 재개발 시장은 지금 재개발 시장은 그거는 지표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보기가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는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자는 한남 뉴타운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노량진 쪽입니다. 노량진 네. 뉴타운 쪽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뉴타운이 다시 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심리가 일단 옮겨가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결국은 이제 심리 시장이라고 계속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재건축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적은 자금을 들여서 좀 부담이 적은 재개발 쪽으로 앞으로 괜찮아 보이는 입지를 선점하면 어떨까 해서 가는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과연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사가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남 뉴타운만 해도 나중에 뭐 초과익 얼마나 나올지 부담금이 얼마나 될지 그 초과익이 아니라 부담금이 얼마나 거긴 될지에 대해 부담금이죠. 그렇죠. 부담금이죠. 부담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사람들의 심리는 그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서 그쪽에 꽂혀 그쪽에 있다는 매매 거래도 잘 된다. 매매 거래가 잘 된다기보다는 그렇죠. 가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좀 더 거래가 활발한 부분이 있죠.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질문 제가 하나 드리려고 막 그런 아, 예, 거니까요. 아, 예. 제 질문 드린 것까지 해서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뭐냐면 그 박원순 정부가 아니죠, 이거 거기는 그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 뉴타운에 대해서는 뉴타운을 안 한다. 그냥 도시 재생으로 가겠다는 게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재개발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에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잠깐 부연하고 싶었던 부연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뭐냐면 일단은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네, 거래가 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다른 게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은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는 준공 때까지는 매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못하게 해버렸죠. 예, 그래서 뭐 10년 보유 5년 뭐 실거주 한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소수고 하니까 그다음에 집 2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밖에 안 주고.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재개발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는 또 매매가 되거든요. 네. 조합원주의 양도가 되니까. 네. 근데 보통 이제 조합 설립 인가에서부터 관리처분까지 가는데 어떤 데는 뭐 빨라야 뭐 2년, 뭐 이제 많이 걸리면 4년, 5년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세월이죠. 결국에는 네. 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훨씬 더 매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네.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막혀 있는 바위가 있으면 물길이 내려가다 이제 옆으로 흘러가듯이 네. 이제 그런 어떤 대체적인 어떤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현재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약간의 어떤 우회하거나 쏠림하는 현상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기존에 있었던 서울시의 어떤 뭐 박원순 시장이 계속 이제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이번에 뭐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며칠 뒤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현재로 봐가지고는 보나만 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이런 어떤 건설 같은 것들을 전에보다는 이제 고밀도 개발보다는 저밀도 개발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무조건 부셔서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보수해서 네. 마을의 어떤 그런 그 뭐 밝음이라든가 아니면 치안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틀림없는 사실은 일단은 도심 내 특히 이제 인서울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네. 기본적인 그 장소적 그러니까 로케이션에 대한 어떤 장점들은 어디 이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이제 충분히 누가 매수할 만한 얼마 전에 무슨 이제 뭐 보도 자료가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일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매수자 중에요 30% 정도가 비수도권 거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람들만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니라 사두고 싶은 동네가 아니라 네.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사두고 싶은 동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꾸준한 어떤 이제 인기 지역이라든가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뭐 고밀도 개발을 안 하고 중밀도 개발이나 저밀도 개발 하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재생 형태로 해서 다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어떤 수요가 경우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최근에 어떤 사항들을 보면 네.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 좀 어려운 어떤 사항이 이벤트가 국가적인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너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뉴스가 다 묻혔어요. 예, 다 묻혀버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부동산도 관심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뭐 사고 싶거나 뭘 하고 싶어도 네. 과연 그 북에 있는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을 만날지 아니면은 또 뭐해서 제대로 열릴지 네. 뭐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하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도 진짜 바로 코앞에 닥쳤고 하니까 뭐 이런 쪽에 좀 신경 쓴 어떤 그러니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심리적인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그러니까 달의 이게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6.19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줄줄이 앞뒤로 있는 그 모든 대책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상황은 본다면 지금 월드컵 4강 올라가 있어서 치킨집 아니면 나머지 집은 아무것도 안 간 것처럼 그 비슷한 거죠 지금은. 사실 치킨집도 안 갔죠. 집에서 다 치맥 주문해서 먹었잖아요. 텔레비전 보면서. 딱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판단에 대한 어떤 그 예단을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6월 한번 지나고 보자. 지나고 봐야 뭐가 이제 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 물론 이제 규제들이 많이 막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네. 이런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속적인 어떤 뭐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 안 받고도 살 사람들이 계속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드디어 이제 김 소장님하고 같은 의견을 가진 같은 편이 한 명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같은 편,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같은 편, 이렇게 같은 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죠? 그것도 의미가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래 절벽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심리가 전부 다 지금 싱가포르로 가 있다. 네. 그것도 말은 되네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근데 지방선거는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아. 선거가 지금. 묻혔죠. 선거도 묻힌 것 같아. 묻혔어요. 12일 날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내일 뭐 이렇게 모레 뭐 이렇게 그렇죠. 뭐 하는 네. 그런 거에 완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아예 이게 신경이 안 가고 있다. 요즘 분위기가 집중하기는 좀 힘든 분위기죠. 네. 뭐. 네. 또-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름 되면 여름 휴가도 있고요. 해가지고 네. 저도 지금 책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래서 출판사에서 좀 기다려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책 나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 권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실은 현재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러면 이제 짚을 건 다 짚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이게 떨어진 거에 지금 12일 날 대화까지도 지금 설명이 다 들어왔으니까 다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종류별로 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별로 같이 묻혀서 쓸려서 안 좋아지고 있다. 뭐 말씀하셨고, 또 재건축은 죽었지만 신규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쪽은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좋다. 네. 특히나 신규 청약 시장은 지금 뜨겁다. 네네. 네. 이런 좋은 데는 꼭 알려주세요. 나중에. 문자 드릴게요. 네. 자, 이제 그럼 이제 제도로 좀 넘어가서 우리 제도를 좀 먼저 보면 이거는 우리 그 교수님보다 우리 유 이사님 네. 그쪽하고 바로 관련될 일일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일단 후분양제가 시작이 네. 된 건가요? 아니면 되려고 하는 건가요? 되려고 지금? 하는 건데. 되려고 하는 거죠. 네네. 일단은 공공분양부터 공공부터 할 그렇죠, 거고 할 것 같고요. 민간은 좀 시간이 그렇죠. 걸릴 거고. 인센티브로 이렇게 아마 네.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죠. 지금. 근데 이거 돼요? 사실 후분양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 정부가 계속 했었죠. 네. 옮겨가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쪽의 전문가들은 후분양제로 가야 부동산에 대해 실제로 주거의 개념으로 가고 질도 높아진다. 이게 네.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지금 말하는 후분양제도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우리가 집을 보고 안에 내장재가 뭔지 다 보고 들어가는 그런 후분양이 집을 아니고 짓고 들어가는 는 개념으로 거잖아요. 사실은 보지만 실제로는 이제 공정률 80%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아직 다 짓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개발에 네.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 후분양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 지금 이제 단기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처음에 분양했던 시점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입주할 시점 됐을 때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이제 그 분양권을 사고 파는 이러한 게 지금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전매가 네.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제재하고 싶고 또 이제 뭐 부실 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해보기 좀 덮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건설사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죠. 그죠, 커지죠. 그래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 중견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걸 했을 때 나중에 분양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량 건설사들하고 이 양극화식 문제가 좀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양가에 대한 어떤 조정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분양가가 너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좀 긍정적인 효과로 이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 소장님, 네.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이게 사실은 후분양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정확히 보면 우리 그것도 시장의 산물인데 네. 시장의 균형점이라고 봐야죠. 어떤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대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다가 미분양이 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자는 거고 네. 주택의 수요자들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건설사가 팔 때는 비싼 값에 팔 텐데 미리 입도 선매를 해서 미리 이제 분양을 받은 게 뭐 입도 선매라고 봐야 되겠죠. 해서 좀 싼 값에 사가지고 2년, 3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집값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향유를 좀 하자. 뭐 그거 타입의 산물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아파트를 뭐 조단위 요즘 강남 재개발은 다 조단위 돼? 예, 맞습니다. 예, 조단위로 들어가는 이런 그 강남 재건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제도를 후분양으로 바꾸게 되면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정부 바람은 뭐 부실 시공 문제도 해결을 하고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분양권 투기잖아요.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이렇게 사고 팔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게 이제 정부 생각인데요. 네. 이게 좋은 점만 보면 뭐 사실 후분양제가 원칙적으로는 맞죠. 다 자동차도 다 완성된 자동차를 사듯이 집도 다 짓고 나서 사야 되는데 네. 현실은 이게 만만하지 않는 게 건설회사들은 공정률 80%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 땅도 PF 대출 이렇게 해서 사고 선분양해서 수분양자 돈으로 건설하고 건설회사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 분양만 되면 땅 짓고 헤엄치기를 했는데 이제는 건설사들이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지어야 되면 뭐 대형 건설사들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요. 대부분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이 먹힐 만한 지역, 우량 지역, 좋은 지역 위주로만 공급 물량을 하게 되고요.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 전매가 문제라고 하지만 선분양제도의 가장 큰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서민들이거든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당첨되면 계약금 10%만 내고 중도금 대출 받고 입주 시점에 가격이 오르면 자산이 증식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데 네.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2, 3년의 기간을 버퍼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한 방에 돈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자금력이 되는 분들, 지금 강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도금 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현금 한 10억 이상 되는 분들만 줄을 서서 뭐 몇 억짜리 로또를 잡듯이 후분양제도 잘못하면 좋은 입지에 간만에 나오는 아파트를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만 잡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포 5도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지금의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만 잡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서민들의 주택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에 돈 다 내고 집 분양받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 게 꿈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꿈이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인 것 같고 특히나 후분양제가 되면 분양하는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그 값을 다 받고 분양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양가가 엄청 네. 그리고 높겠죠. 그래서 서민은 살 수가 없고
또 분양하는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다 침체가 돼버리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고 이게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조 교수님? 일단은 뭐 정의상으로는 네. 뭐 충분히 이제 바람직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인만 소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약간의 폐해가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본다면 이제 과연 이제 앞으로 주택 시장에 대해서 공급을 이제 중단하거나 좀 적게 해도 되느냐, 아니면은 네. 또 신규주택 이전 수요라는 것도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그 주택 이제 보급률이 이제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꼭 새 집에 들어가거나 네. 가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은 또 이제 자연 멸실률이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는 상당히 공급적인 면에서도 뭐 분명히 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제도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뭐 일단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뭐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예서 뭐 보조금을 뭐 좀 적게 주고서 뭐 통신료를 내리는 게 좋은 거냐, 이것들은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선택이 또 가능한 그런 어떤 측면들도 분명히 있듯이 네. 뭐 후분양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또 그런 소비자, 그다음에 또 선분양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의무화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제 후분양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의무화하겠다는 예.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아, 좋으시겠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PF 말씀하셨지만 예. 중간에 브릿지론을 계속 줘야 되지 않습니까? 큰 네. 자금이니까. 그럼 실제로 독일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최근에 독일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땡기면 자기 자본 비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못 땡기니까 네. 저희한테 그 상품을 금리를 상당히 주고 네. 돈을 땡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독일 부동산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환매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저희 금융사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돈을 내주는 아마 그런 게 다시 또 발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베트남을 몇 번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공부를 좀 하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가 공정률 15%대 분양이더라고요. 공정률 15%면 일단 이제 그 토목은 끝난 상태죠. 예. 토목 끝나고 그리고서 이제 뭐 조금씩 올라가려고 할 때, 올라갈. 예. 그때쯤. 그때쯤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시행사가 금융기관을 끼고 들어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베트남도. 그러니까 네네, 예. 끼어 들어가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이 끌고 들어와서 그 자금 안 갖고 들어오면 다 할 수도 없고 네. 또 그 리스크를 분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리스크를 분산을 하더라고요. 넘어가서 조 교수님 네. 또 숙제입니다. 네. 보유세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세율을 올리느냐, 네. 아니면은 이제 공정시장 가격을 갖다 올려서 세율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는 어떤 그런 그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느냐.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현실화시킨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올리면은 세율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네. 내가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은 어떤 의욕이라든가 보유를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약간 제어하는 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안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둘 다 올릴 수도 있죠. 둘 다 올린다. 네, 세율도 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시 가격도 올려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우리 그 부동산 보유세가 세율이 어느 정도나 지금 되나요? 그게 네. 그 사이즈나 가격이나 그것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 다르긴 한데 네. 일단은 뭐 만약에 이제 아주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어떤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낮은 그러니까 수준이죠. 평균 한 1%는 무슨 택도 없이 안 되고. 안 되죠. 만약에 뭐 10억짜리면은 1년에 거의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낸단 말이에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은 뭐 한 0.12 이 정도 안 되겠나. 0.12. 예. 아니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보유세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낮은 데가 한 1% 수준, 높은 데는 2%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이나 차이도 없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사이즈나 가격에도 차이가 없고, 그건 뭐 주별로 시별로 다른데, 한 낮으면 한 1%, 높으면 한 2%이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 2% 정도 되는 데를 이게 부동산은 굉장히 그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하기 힘드니까 뭐 사업을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고 사업용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제 아무래도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보유세가 그렇게 현실화되면 거래세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래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를 않고 매매를 할 경우에 캐피털 게인이니까 자본 차익에 관한 과세가 있지 거래세를 따로 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보유세가 높은 거고. 따지고 보면 우리랑 미국이랑 그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쳐서 합산을 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올려봐야 조금밖에 못 올리는데. 충분히 그런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게 네. 우리나라가 OECD 평균으로 따진다면 일단은 보유세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낮죠. 네, 낮은 건 사실인데 네. 문제는 만약에 우리도 OECD 기준으로 이제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또 따져보면 네. 이제 양도소득세는 또 OECD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높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어떤 거는 이제 낮춰야 되는데 네, 취득세, 등록세도 우리가 굉장히 높고.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높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좀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내수에도 영향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어떤 궁극적인 뭐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 소위 말해서 이제 하락에 대한 또 부담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있을 거고. 어쨌든 뭐 아까도 뭐 우리 유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전체 뭐 부동산 자산의 뭐 70% 이상은 그러니까 뭐 자산가들의 70% 이상 부동산으로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우려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높이면은 진짜 한편으로 본다면은 자산가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서민이 타격. 예, 오히려 당연히 1세대 1주택 서민들이 오히려 더 네. 뭐 타격을 받을, 그러니까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근데 현재 그 진행되는 게 보유세를 높이는 만큼 취등록세나 아니면 양도세 이게 그 이 부분을 낮춰주는 쪽으로 동시에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이대로 놔두고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건가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의 후자 쪽이죠. 이건 여기 놔두고 이걸 또 올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주식하셔야 되겠네요. 주식. 제가 바로 내일 가서 바로 계좌 하나 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올라는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공시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나요? 아니면 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나요? 지금? 글쎄 뭐 그거는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예. 그동안의 발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둘 다 조금씩 올리지 않을까. 둘 다 올린다. 주식. 아니 집을 팔아서 저기 그 정부 그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고 그 돈 가지고 주식에. 네. 뭐그곽 부지점장님 잘 굴려주실 거예요. 아이고 장사 잘 되시겠네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아직은 별로 그렇게 썩 많이 돈이 겉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아직은 제도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네. 근데 아니 실제로 그렇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게 뭐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쪽으로 방향이 움직여가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정책 방향 그렇게 이렇게 틀어졌는데 네. 사실은 우리 한국의 자산가들 중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아직 비율적으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유동성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대기 자금으로만 늘어나는 거지. 늘고. 예,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근데 그래서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굉장히 큰 장이 오게 되면 네. 뒤늦게 들어와서 또 다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또 있죠. 뒤늦게 들어와서 다시.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이클을 그럼 보았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 들어가요. 아, 그럴 수 있다. 결국 그러면 시장 영향이 이런 그 후보장제 도입도 그렇고 보유세 개편하는 것도 그렇고 시장의 영향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네. 특히나 서민이나 중산층들의 실수요자들의 매력도는 점점 부동산에서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 정부가 지금 뭐 보유세도 그렇고 뭐 후분양제도 그렇고 기본적인 그 어떤 취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러한 게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서민들이 약간 이제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뭐 매수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갈 곳을 찾을 수 없는 은행 그런- 대출도 안 되니. 그렇죠. 대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양극화되면서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기는 게 조금 약간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사실 자산가들은 지금 크게 동요하지 않고요. 뭐 오히려 좋은 기회가 있으면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좋은 기회가 안 생기기 때문에 못할 뿐이고요. 청약도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 못하는 거지 넣어도 안 되는 거지 뭐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들어갈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점자들도 막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지금 발표 보면 보면 이제 그래요? 만점자들이 있어요. 만점- 5주택자, 있어요. 10주택자들이 뭐 몇 프로다는 통계를 내면서 실제로 규제는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뭐 양도세 중과세를 매기거든요. 근데 부자들이야 뭐 돈 있는 분들이야 2주택, 3주택, 5주택 잘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집 한 2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빌딩이나 땅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 집을 10채 가진 분들은 자산가들이 아니고 이제 갭 투자한 서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타겟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해주시죠. 해주시는데, 자 이제 나올 수 있는 규제 뭐 이런 건 전부 싹 다 나온 상태고요. 이제 보유세도 이제 나올 거고, 그다음에 후분양제도 이제 시행이 될 거고, 전부 다 나와서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쨌든 간에 변곡점을 맞게 되긴 될 것 같은데, 이런 변곡점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 또는 하반기보다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또는 그 이후 1, 2년 이후 이렇게 좀 길게까지도 시장 전망을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걸 먼저 곽 부장님부터 먼저 해주시는데 일단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그 전망도 해주시고 자산 배분을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똑같습니다. 네, 그 미국이 2018년에 3번 정도의 금리를 올리고 4번까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 인플레이션 정도가 2.2%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4번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일단 현재 관점으로는 한 3번이고요. 4번은 안 나올 거예요. 네, 3번이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은 또 명확할 내년에도 거고요. 또 3번이고. 네, 그리고 6월 이후부터 6월 하순 이후부터 EU도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긴축 모드로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죠. 달러는 약세인데 네. 금리는 계속 내년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타겟팅 금리가 아마 한 기준금리 기준으로 3%까지 올라가면 한국 상황이 안 좋아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잘 안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네. 금리는 역시나 어쩔 수 없이 시중 실세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레버리지 차입 조건은 내년까지 계속 나빠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기묘한 상황이죠.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점인데 네. 레버리지를 점점 키우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네, 그게 같이 가는 상황이라서 뭐 제가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저희 쪽이 상당히 그 동안에 비해서는 유망한 상황이다. 주식 쪽이. 예, 주식 쪽이 상당히 유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종목은 개톡으로요. 네. 네, 계속 하시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레버리지 차입을 계속 써야 되는 환경이라면 부동산이 그쪽은 내년 이후에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좀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금리 상황만 봐서는 금리 상황을 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들 관점에서는 부동산이 썩 좋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년까지 좀 보고선 판단하는 게 좋겠다. 네네. 그리고 2월부터 지금 6월까지 금리가 즉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던 시즌이 또 지났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금리가 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레버리지 차입 조건은 계속 안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보충 질문이요. 네. 지금 경기 고점 논란이 우리나라도 지금 있고 미국도 경기 고점 논란이 있고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를 중에서 내년에는 올해 봐도 좀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만약에 내년에 올해 미국이 3번 하고 내년에도 3번 또 하고 그러면 뭐 거의 지금 타겟 그 금리 수준까지는 갈 것 같은데 한 3% 전후로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럼 그때쯤 가면 자산 배분을 부동산보다도 채권으로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첫 번째는 채권이죠. 채권이? 채권으로 먼저 갔다가
이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 과정 중에는 올라가는 과정에는 주식 자산이 제일 좋고 내려가는 과정 중에는 부동산이 좋은데 저점과 고점에서는 역시나 채권 쪽을 매도할 거냐 매수할 거냐로 결정을 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소장님. 그리고 저기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해주시죠. 하반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규제는 워낙 많고요. 뭐 금리는 오르고 있고 대출 규제도 그렇고 뭐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매매 시장을 뒷받침해주던 전세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약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 이 틈새 시장이죠. 투자는 하고 싶은데 기회만 있으면 투자를 하는데 재건축이나 다른 아파트들은 기회가 없는 거고요. 재개발이나 입지가 좋은 재개발이나 또 청약 시장은 분양가가 워낙 인위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투자 수익이 생기니까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좋은 입지에 나오는 청약 물량이나 재개발 물량은 좀 나름대로 좀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나 싶고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주택 수를 늘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대출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 맞춰서 좀 리스크 관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이 이게 뭐 조정이 시작이 됐고 죽은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몇 년 보거든요. 2, 3년 후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는데 대부분 부동산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게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한다. 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땅값은 오르더라. 단 좋은 지역, 서울이라든지 뭐 수도권 지역은 10년 지나고 보면 중간에 떨어져서 죽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르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 좋은 지역에 들어가서 약간 조정이 되더라도 결국에 버티면 기회가 오더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재개발이든 좋은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물론 여유 자금이 없고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이제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유 자금이 있고 버틸 수 있는 사람한테는 결국에는 기회를 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앞으로 큰 조정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정부는 또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이 죽어버리면 내수 경제가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묵지만 나중에는 또 풀어줄 수 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도 많고 너무 장밋빛 낙관도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인데요. 지금 대출 많은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를 내더라도 투자 수익이 생기면 기쁜 마음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자를 내고 자산 가치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이중의 고통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한 6년 전에 이제 2012년도죠. 이게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한 30%, 40% 정도 폭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급매물로 파신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이거든요. 3년 정도 대출 이자를 내는데 자산은 계속 떨어지니까 못 버티고 손절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뭐 이게 주택 수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좀 상환한다든지 저는 어떤 식으로든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네.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김만 소장님하고 좀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상황이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 있는 부동자금이 있어요. 사람들은 돈은 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도 그런 것 같고 사실 그 자산가들 뭐 이제 웰스 리포트 같은 거 발표되는 거 보면은요. 주식과 뭐 부동산의 비중을 보통 약간 부동산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권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실물 자산이라는 부동산은 그래도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기는 투자가 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내년까지의 시장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약간 좀 차별화된 입지를 선점하시는 투자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분양권이라든가 분양 청약에는 좀 도전해 보시는 건 되게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 우리가 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를 좀 활용하시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민주택, 소형주택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전세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는 쪽이 소형주택들, 그리고 그런 주택들에 대한 전세 가격은 참 안정적으로 그래도 유지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소형주택으로 해서 좀 장기간 가져간다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서울 도심이라든지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들은 좀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하고 대응. 예, 뭐 앞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뭐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래량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거래량은 상당히 낮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네. 그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보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준공공 임대주택은 8년짜리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팔고 싶어도 이런 어떤 임대사업자 조건을, 등록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고, 매도를 할 수 없다면은 사고 싶은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된다면 또 가격적인 면에서는 또 부동산이라는 것이 가격이 거래량에 수반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가격적인 측면에 상당히 좀 그 반등하거나 강세를 띄우기 좀 어려운 형국이다. 그리고 뭐 누누이 제가 항상 어디 가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유동성 장세는 조금은 좀 지나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우상향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보일 수 있으나, 과거와 같은 어떤 그 상승에 대한 어떤 그 파이라든가 기울기는 뭐 상당히 둔화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 같고, 뭐 소위 말하는 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좀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시장으로는 이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꾼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관점 자체를 갖다가 하락의 비탄력적인 어떤 지역을 어디를 선택할 거냐,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나중에 상승기에도 조금 더 탄력적인 지역이라고 본다면, 네. 뭐 예전에 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집을 살거나 부동산을 살 때 철칙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많이 사는 곳보다는 네. 직장이 많은 곳에 가까이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라. 네. 그래야 하락이 비탄력적일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런 지역 잘 골라서,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재료주처럼 뭐 그런 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 많은 쪽에 무조건 가까이에 의사결정하시는 게 매수든 보유든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요. 네. 잘 골라야 돼요. 예, 그 저기 예, 그렇습니다. 예. 저 거제 이런 데는 지금 소용없어요. 직장 많아도.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